도종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봉고차의 맨 뒷칸에 실려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술 때문인지 아니면 며칠 만에 3번이나 머리를 가격당한 탓인지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했다. 자신이 바보라는 것. 고용사가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해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미영이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그렇게 쉽게 풀어줄 이유가 그들은 도종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종이 교도소에 들어간 후에 어떤 헛소리라도 늘어놓을까 그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동안 자신을 그냥 놔둔 것은 집안에 틀어박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놈들은 언제부터 자신을 쫓았던 것일까? 도종의 생각이 다 끝나기도 전에 봉고는 한 야산 앞에 섰다. 자신을 납치한 사내들은 하나같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으며 손에 라텍스 장갑을 끼웠다. 순간 도종은 그들이 경찰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경찰들이 중요한 증거물을 수거할 때 쓰는 것과 동일했으니까. 도종은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기절한 척했다. 사내 둘이 힘겹게 도종을 봉고차의 뒷칸에서 끌어내렸다. 도종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생각했다. 나무에 목을 매달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을 묻을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미영이처럼 추락사를 꾸밀지도 모를 일이다. 자살의 동기는 명확했다. 경찰복을 벗은 후 시르이에 빠진 한 멍청이가 술에 취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분명하다. 이 순간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도종을 묶은 놈들의 매듭은 완벽해 보였다. 늦은 밤 깊은 야산에서 소리를 질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단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그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 자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그 순간 맞은편 도로에 승용차 한 대가 서는 것이 보였다. 지나가다 뭔가 이상해 보여 차를 세운 걸까? 아니면 그들의 한패인 걸까? 차 안에서 키가 큰 건장한 사내가 코트를 입고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도종을 어깨에 맸던 한 사내가 도종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에게 다가갔다. 뭡니까? 여기 사고 현장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한패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도종은 입에 재갈이 물린 상황에서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가 눈치를 채고 다시 차로 돌아가 신고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도종이 지른 소리에 납치한 사내 중에 하나가 놀라 돌아봤다. 그 순간 건너편 차에서 내린 코트를 입은 사내가 공격적인 자세로 뛰어오기 시작했다. 사내가 다시 돌아봤을 땐 두 사람이 마치 포옹을 하듯 끌어안고 있었고 도종을 납치한 사내는 칼에 찔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뭐야 저 새끼는. 다른 한 사내가 급히 열린 봉고차 안에서 쇠파이프를 꺼내들었다. 코트를 입은 사내는 상관없다는 듯 달려왔고 잠시 후 다른 사내 역시 외마디 신음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리고 도종은 똑똑히 보았다. 군대에서 쓰는 커다란 나이프가 자신을 납치한 사내의 가슴에 그대로 박혀있는 것을. 사내는 말없이 다가와 바닥에 누운 도종을 바라봤다. 도종은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이 사내는 누구란 말인가? 왜 자신을 구해주는 것일까? 도대체 누구기에 경찰 2명을 순식간에 살해한단 말인가? 사내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이 가까이 다가와서야 도종은 깨달았다. 주사기라는 것을. 사내는 도종의 몸 안에 뭔가를 주입했다. 그러자 또다시 도종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도종의 얼굴에 떨어져 튕겨나갔다. 도종이 눈을 떴다. 하늘에서 자신의 얼굴을 향해 더 굵은 방울들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처음엔 넋을 놓고 있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위엔 자신을 죽이려던 형사들도 그 형사들을 죽인 코트의 사내도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한강변이다. 아직 겨울은 아니었지만 밤이 되면 영하의 날씨에 가까웠다. 오한을 느끼며 도종은 몸을 떨었다.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 음이 울렸다.
도종은 급히 발걸음을 옮기며 품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분명 이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걱정하는 노모의 문자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미영일 죽인 거야. 도종은 급히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문자를 보낸 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번호라는 메시지 음이 울릴 뿐이다. 누구야? 도종이 단문을 보냈다. 너는 미영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도종은 혼란스러웠다. 분명 그의 말이 맞다. 만약 미영의 전화를 받았다면, 그리고 조금만 빨리 미영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녀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 자신을 구해낸 코트를 입은 사내? 사람 2명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길 만한 그 사내. 누구야? 다시 도종이 단문을 보냈지만 그는 또 대답이 없었다. 순간 도종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이 깨어난 순간 문자를 보냈으니 분명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누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누구냐고? 그래, 내가 미영일 죽였어. 그러니까 제발 앞에 나와서 얘기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도종이 미친 듯이 둘러보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공허한 울림만 있을 뿐이다. 다시 연락한다. 기다려. 며칠 후 다시 문자가 왔다. 복수를 하고 싶나? 이번에는 도종이 뜸을 들였다. 며칠 동안 그의 문자를 기다렸다. 도종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었다. 누군지부터 말해. 그리고 왜 나에게 접근하는 건지도. 복수를 하고 싶나? 누군지 말하라고. 다시 문자는 끊어졌다. 도종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더 이상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았다. 또다시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이미 도종은 상대방이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오랜 시간 미행한 사람들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죽였다. 도종은 그들이 경찰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2 형사가 죽거나 실종했다면 언론의 대서특별감이 되었을 것이다. 아무런 기사도 나온 적이 없었다. 또 며칠의 시간이 지나도 문자가 오지 않자 도종이 문자를 먼저 날렸다. 복수하고 싶다. 기다렸다는 듯 상대방이 바로 단문을 보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에 보낸 자신의 문자에 마치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듯 단문을 보내다니. 도와주겠다. 질문은 받지 않는다. 나는 명령하고 너는 움직인다. 이것이 계약이다.